이건 믿을 수 없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이 단 7일 만에 한 아시아 국가 앞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 방송사 BBC의 다큐멘터리 팀은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침체된 영국을 구할 해답이 한국에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 그리고 결국 영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성장세는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었죠.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나아갈 방향을 찾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 제작부의 25년차 프로듀서인 리처드 브래드쇼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시스템을 비교하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 영국이 배워야 할 선진 모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런던 BBC 본사 회의실에 프로젝트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촬영지 후보를 제안하는 자리였고, 존 비슬리 책임 PD는 의외의 제안을 했죠. 요즘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화제더군요. 서울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로 다뤘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죠. K-팝과 드라마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도시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 수준일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팀의 의견을 존중해 서울행을 결정했고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침체된 반면 한국은 2024년에도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며 긴 여정을 달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의 첫인상은 깔끔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런던과는 사뭇 달랐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은 깨끗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었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야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지하철 안에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모든 좌석 위에는 노약자석 표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플랫폼과 객차 사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죠. 런던에서는 일부 신규 노선에만 있는 시설이 여기서는 표준이었습니다. 정보의 밀도, 시민들의 질서, 시스템의 속도. 모든 것이 달랐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죠.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촬영팀과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고 카메라맨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탐색의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현실에 흥분되었죠. 이 도시가 우리에게 보여줄 더 많은 놀라움을 기대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실시간 안내 전광판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물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지만 이토록 정확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으며 런던에서는 오래된 역사 대부분이 좁은 계단만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죠.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모든 구간에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맨 데이비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안전문들은 언제부터 모든 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 순간 우리 옆에 서 있던 중년 신사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모든 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승객 안전과 지하철 내부 에어컨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을 주는 시민의 친절함에 감탄했으며, 이런 장면은 런던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지하철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지하철 한가운데서도 끊김없는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한 정거장을 지나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비상통화 버튼을 가리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역무원과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승객의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눌러보았고 곧바로 역무원과 연결되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면 역무원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죠. 약속대로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역무원이 플랫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환승을 놓쳤다고 설명하자 역무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선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환승 게이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무원이 제 입장 카드를 건네주며 추가 요금 없이 다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번 나간 후 다시 들어가려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엄격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데이비드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의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종합 서비스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죠.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시스템에 맞춰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죠. 카메라맨 데이비드를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담아내야 할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촬영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보다 지하 공간에 더 발전된 미래가 구현된 도시, 그것이 서울에 대한 저의 달라진 첫인상이었죠. 지하철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한 국가의 시스템과 문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제 더 깊이 탐험할 시간이 왔습니다. 촬영 이틀째, 저는 시청역 근처에서 아침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득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국에서라면 화장실을 찾기 위해 카페나 호텔을 찾아 헤매야 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역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었죠. 시청역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청결하고 세련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은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정갈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세면대 위에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멋집니다 라는 문장이 고급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은은한 조명이 그 문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공간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데이비드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갤러리인데요. 런던 지하철역 화장실은 찾기도 어렵고 있다 해도 대부분 유료의 상태도 엉망이잖아요. 공중 화장실 내부의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로는 자동 손 세정제와 핸드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칸막이마다 필요한 모든 비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무향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촬영을 위해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하자 중년의 여성 관리자가 친절하게 응해주었습니다. 외국 방송에 소개된다고요? 그럼 장애인 화장실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역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등 세심하게 설계된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세면대 높이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이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청소하시나요?
제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관리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특별히 바쁜 시간대에는 30분마다 확인해요.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관리하기가 수월하답니다. 불현듯 1990년대 초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이태원의 공중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외국인들이 이용을 꺼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놀라웠죠. 데이비드가 인터컴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이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에요. 런던 웨스트민스터역 화장실과 비교 영상을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었고, 우리는 서울 지하철 화장실과 런던 지하철 화장실의 비교 영상을 촬영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두 도시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철학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였죠. 화장실을 나서는 길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일본에 살다가 서울에 여행 왔는데 여기 화장실 시설은 무료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즉석에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울 공중화장실의 청결함과 편의성에 감탄한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나라의 품격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존중과 배려가 깃든 공간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이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떠올랐죠. 촬영팀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공중화장실조차 이토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나라라면 다른 공공 시스템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살 구석구석까지 신경 쓴 결과라는 것이 이제야 서울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음 촬영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줄 또 다른 놀라운 면모가 기대되었습니다. 촬영 3일째, 저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 승강장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반 광화문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닥에 그려진 삼각형 모양의 대기선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이 선 뒤에서 두 줄로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코너에 자리 잡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철이 도착할 때마다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촬영 중에 한 노인이 승강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몇몇 젊은이들이 재빨리 노약자석 주변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배려였죠. 데이비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런던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비워두네요. 노약자석 근처에서 촬영하다 보니 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약자석에 노인이 탑승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8시, 러시아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함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런던의 지옥 같은 출근 시간과는 대조적이었죠. 한 외국인 관광객이 삼각형 대기선 밖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한국 시민들이 슬쩍 그를 줄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호기심에 그 관광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혼자 당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줄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강제가 아닌 습관과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질서였죠.
현장 인터뷰를 위해 지하철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서 문화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단속이나 벌금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죠. 저는 카메라맨에게 노약자석 표시와 바닥의 대기선을 자세히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교통당국에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먼저 탄 사람이 임자라는 무법적 관행이 여전한데 서울의 모델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OECD 교통매너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이 상위권에 있다는 자료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문화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실천이었죠. 영국 신사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실제 행동 양식은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리하며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를 보이지 않는 질서의 힘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모습이 제 눈에는 놀라운 문화적 현상으로 비쳤습니다. 촬영 나흘째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의 도시 생활을 기록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역산의 편의점 CU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했죠. 자세히 살펴보니 무인 택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한가운데 위치한 택배 서비스라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을 찾아 긴 줄을 서야 했죠. 카메라맨 데이비드에게 눈짓했고 그도 즉시 이해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무인 택배기를 사용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직장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기계 사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친절하게 응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받는 사람 정보와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박스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고 택배는 다음 날이면 배송돼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영국의 복잡한 택배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고 수기로 송장을 작성하고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죠. 이곳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던 중 6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무인 택배기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령층도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지 궁금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어려움 없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용해요. 손주들에게 옷이나 간식을 보낼 때 주로 사용하는데 밤 10시에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그녀의 말에 저희 촬영팀 모두 놀랐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택배 산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연간 36억 건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무인 택배함만 전국에 1만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런던이 이제야 한국식 무인 택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데이비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간도 공간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었네요. 이런 효율성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장소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도시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무인 택배기 옆에는 무인 세탁물 보관함도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의 집약체였죠.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런던 킹스크로스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플랫폼과 몇 개의 편의점이 전부였습니다. 비교해보니 서울의 역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깨달았죠. 택배 서비스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저는 이 작은 발견이 BBC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서울 촬영 5째 날, 한국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인 서울역과 수서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자체의 구조와 기능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역사들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었죠.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원형 돔 구조의 옛 서울역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새 서울역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건축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이곳이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형 식품 매장, 의류점, 전자기기 판매점, 그리고 수십 개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3층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런 문화 공간이 역사 내에 있다는 것이 신선했죠. 촬영 도중 역사 관리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종합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의 대형역도 상점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카페와 편의점 수준에 그쳤고 서울역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죠. 다음으로 수서역으로 이동했습니다. SRT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이 역사는 2016년에 문을 열었다고 했고 최신 시설답게 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었죠. 수서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즈니스 라운지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은 물론 업무 공간과 회의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은 출발 전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한 이용객에게 이 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출장을 다니는데 이 라운지 덕분에 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단순히 기차를 타는 곳이 아니라 제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죠. 역사 내 식당가도 살펴보니 패스트푸드점부터 고급 한식당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죠. 데이비드가 촬영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네요. 여기 도시의 축소판 같아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서울의 역들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 생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쇼핑, 식사, 업무, 문화생활까지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생태계였죠. 2024년 영국 도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 교통국이 한국형 복합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하나의 역이 동네 경제 15%를 끌어올린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었죠. 서울 역사들의 복합적 기능을 기록하며 저는 도시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느꼈습니다. 영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복합역 모델이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취재 6째 날 서울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런던도 밤이 되면 일부 지역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하곤 했죠. 과연 서울의 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9시 강남역 근처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낮과 다름없이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고 젊은이들은 카페에 모여 공부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의 밝기였습니다. 영국 도시들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어두운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도 눈에 띄었죠. 심야 영업 중인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였는데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관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은가요? 관리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 밤낮 없이 활동하는 편이라 그에 맞춰 서비스도 발달했죠. 밤 11시가 넘어 홍대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런던이라면 이 시간대에 홀로 걷는 여성들이 드물 텐데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호기심의 한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불안함을 느끼진 않아요. 거리가 밝고 사람도 많아서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항상 조심하긴 하지만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여성의 약 30%가 야간 외출을 꺼린다는 결과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심야 시간대 편의점에도 들어가 보니 아르바이트생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도 간편식을 구매하러 온 노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에 대해 취재했고 경찰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2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폭력 범죄율이 1000명당 0.8건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밤 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 들어가 보니 게임을 즐기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밤 문화와 결합된 독특한 광경이었죠.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밝음, 질서, 안전. 이건 그저 시스템의 힘이에요. 런던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새벽 2시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서울은 밤에도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경의 아름다움을 넘어 시민의 생활 패턴과 안전을 고려한 도시 설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넘베오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야간 보행 안전도는 세계 대도시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했고 그 이유를 이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잠들지 않는 도시, 그것이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BBC 서울 지국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일주일간의 밀도 있는 취재를 통해 엄청난 양의 자료가 모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 깨끗한 공중화장실, 질서 있는 시민의식, 편리한 무인 택배 시스템, 복합 역사 설계, 그리고 밤에도 안전한 거리까지 모든 영상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편집본 일부를 확인하던 중 존 비슬리 책임 PD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미리 받아보고 있었죠. 리처드, 당신이 전한 서울의 모습이 정말 놀랍군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솔직히 저 자신도 서울에 오기 전에는 이 정도로 인상적인 도시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조화가 이토록 완벽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영국이 도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고 너무 많은 놀라운 경험들 중에서 하나를 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속에 명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가 맞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가 결국 사람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죠. 제작진과 함께 최종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어떻게 작성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한국의 모델이 영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도 솔직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술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기술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문장을 적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시민들, 실수한 승객에게 제 입장 카드를 건네준 영무원,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자랑스러워하던 관리자의 표정까지 말이죠.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현대 도시의 편리함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편집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이 나레이션이 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 발전과 인간적 가치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도시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사람들,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밤에도 안전하게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 모두 새롭게 다가왔죠.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서울에서의 따뜻한 기억은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준 시민들의 미소,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운 이해를 보여준 영무원들의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영국 시청자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BBC가 충격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 팀이 서울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 발전을 넘어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만든 도시 시스템, 질서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모든 순간에 깃든 효율성과 안전함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혁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해양 탄소 흡수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맹그로브도 없고 해초도 부족하고 김은 그냥 음식일 뿐이죠. 2024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의 UN 본부 회의실에서 들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대 생태학자 리처드 맥킨지입니다. 국제기후포럼의 좌장을 맡아 각국의 해양기후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번 포럼에는 40여 개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탄소 흡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기후전략센터 부소오장 장웨이가 단상에서 이런 말을 뱉었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펜을 멈추고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생태학을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비하는 처음 들어봤죠. 작은 나라, 작은 바다에서 무슨 기후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장웨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바다를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순간이었고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와 함께 궁금증이 생겼죠. 과연 한국의 해양 생태계는 정말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과학자로서 감정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발표자는 한국해양수산과학원의 박연수 박사였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서며 발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앞선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숲보다 더 강한 탄소 저장소가 한국 바다에 있습니다. 박연수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의 갯벌 실측 데이터와 군산대의 해조류 실험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과학자로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치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특히 탄소 흡수량과 저장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정밀했죠. 2년 전 바쿠에서 열린 비식생 갯벌 블루카본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조류의 탄소 흡수를 주장했지만 대부분 무시했었죠.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서구 과학계에 편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박연수 박사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말이 없지만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엄청난 발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박연수 박사의 발표에서 언급된 완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주국이 발표한 위성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죠. 완도 앞바다에 가득한 검은 줄무늬들이 마치 거대한 격자무늬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다는 식량만 키우는 곳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숨은 창고다. 미국 우주국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김 양식장이 위성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과학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김 양식장이 정말 탄소를 흡수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블루카본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맹그로브나 잘피가 아닌 인공 양식장에서 탄소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완도군은 담수나 비료 없이 바닷물과 햇빛만으로 김을 키우는 친환경 방식을 100년 가까이 유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검은종이라고 놀림받던 김이 지금은 전 세계 122개국으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 되었죠. 이런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완도 어민들의 일상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에 20척 이상의 배가 바다로 나가고 매일 400톤 이상의 김이 경매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완도 김 한 장에는 어민의 손길과 바다의 숨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규모라면 상당한 탄소 흡수가 가능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 중반, 미국 우주국과 세계은행, 세계자연기금 전문가들이 완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 기록을 찾아봤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완도의 김양식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탄소 흡수 메커니즘을 확인했다고 했죠. 비료도 없이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바다에서 흡수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방문단 중 한 명이 남긴 코멘트였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양식 방식을 지구를 살리는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도군수가 한미 공동 해양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밥상 위의 반찬으로만 보던 김을 지구를 살리는 자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완도 어민 이영도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3대째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죠. 예전엔 김을 뜯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 김이 지구를 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국이 위성사진 속 한국 바다를 숨쉬는 탄소 숲으로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완도 경매장에서 김을 내는 어민의 손과 국제학자가 그 김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양식 기술이 현대기후과학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전통 어업이 첨단 환경 기술로 재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장웨이의 발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후 해법을 품고 있었죠. 완도 자료를 검토한 지 며칠 후 저는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단순한 먹이 공간이 아니었죠. 바다에는 탄소를 흡수해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는 숨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카본의 핵심 개념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초, 염습지, 맹그로브였습니다. 이 세 생태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공식 인정한 블루카본 흡수원이었죠.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잘 피는 육지의 나무처럼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를 잎, 줄기, 뿌리, 그리고 퇴적물 속에 깊이 가둬둡니다. 한국은 영국 플리머스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잘피 복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더 효율적이었죠. 수심 3m 이하의 뻘 지역인 완도와 진도 등은 햇빛, 영양염, 바람 모두가 최적 조건이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영국보다 30%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2023년에는 대기업들이 여수와 고흥에서 잘피숲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잘피는 뿌리와 잎이 전체로 탄소를 흡수했죠.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몸은 바다 아래에 가라앉으며 수백 년간 이산화탄소를 가둬둡니다. 이런 장기 저장 능력이 바로 잘피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완도 해역의 잘피는 매년 자동차 17,000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잘피 1헥타르당 연간 최대 500톤의 탄소 저장이 가능했죠.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블루카본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클레어 라슨 박사도 한국의 성과에 감명받았습니다. 해초 복원 과학자인 그녀의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었죠. 한국 바다는 우리가 복원하려는 미래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잘피숲 저장 효율은 플리머스보다 약 30% 높다는 공동 연구 보고서가 2023년에 발표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 지역 잘피가 자동차 17,000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죠. 이런 수치들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측정 결과였습니다. 대기업들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진행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도 본격화됐습니다. 잘피 복원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모델이 되고 있었죠.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바다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단순한 어업 공간이 아니라 지구 기후를 안정시키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였죠. 박연수 박사의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해양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완도와 여수, 서천 등지의 갯벌 실측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사과정 시절 읽었던 고전 논문이 떠올랐죠.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줄 알았는데 진흙이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놀라웠죠. 한국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조류라는 미세조류가 햇빛만 있으면 광합성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약 20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하고 이 탄소는 바닷속 퇴적층에 갇혀 수백 년간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수치를 보며 저는 과학자로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개발 대상 1순위였죠. 간척 사업, 항만 매립, 해수면 상승으로 탄소 저장 창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조차 갯벌의 블루카본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제 기준 앞에서 설명할 언어를 찾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분노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서구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한국의 연구가 실제로는 혁신적인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더 늦게 알았더라면 이 진흙은 시멘트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진흙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한국이 처음 증명한 과학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갯벌의 탄소 저장층을 1m 깊이까지 정밀 채취해서 세계 최초로 블루카본
갯벌 지형도를 제작했습니다. 전국 40가의 지점 갯벌에서 최대 1,600만 톤을 저장하고 연간 2,649만 톤을 흡수한다는 실측 결과가 나왔죠. 규조류의 광합성 원리도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산소 방출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갯벌 탄소가 공기와 닿지 않아 수백 년간 저장되는 구조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장기 저장 능력이 갯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 기반 해안 조성, 기술 개발에 26개의 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젊은 연구원들이 갯벌에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도와줄까 하며 웃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갯벌은 냄새나고 더럽다고만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후손들의 공기창고였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60대 어촌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갯벌은 냄새나고 더럽다고만 했지 그게 우리 손주의 공기창고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던 말씀이 새삼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갯벌 연구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완도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산대 김주영 교수가 진행 중인 해조류 실험실을 찾아가고 싶었죠. 2024년 12월 초 드디어 완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현장 조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해조류 양식이 정말 탄소 흡수 장치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김주영 교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정말 탄소를 저장한다고 보십니까? 그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하며 광합성 측정 센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직접 들여다보며 확인했죠. 광합성 속도, 산소 방출량, 용존 탄소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측정 장비를 보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군산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양식 중인 해조류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양식되기 때문에 자연산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해조류 특유의 끈적한 성분이 분해되지 않아 죽은 후에도 바다 아래 가라앉아 오랜 시간 탄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김 양식장 탄소 흡수 수치 자료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저는 국제검토위원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됐죠. 2025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검토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양 음식이 아닙니다. 과학적 탄소 흡수 장치입니다. 한국은 이걸 100년 전에 시작했을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미기후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각국 대표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입으로 먹는 동시에 바다로 키워왔다니 대단하네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이 한국 김양식 기술을 세계 탄소 흡수 기준 후보로 등록 고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산대 연구팀이 김, 미역, 다시마 20종 이상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정량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였죠. 이는 해조류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체계적 연구였습니다. 김 양식장의 이산화탄소 상쇄량은 서울시 자동차 배출량의 14%에 해당한다는 군산대와 해양수산부 공동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해조류의 점액 성분이 탄소를 수용성으로 전환한 후 오랜 시간 바닷속에 저장한다는 원리도 규명됐죠. 한국 양식 기술은 세계 해조류 양식 수출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생산이 아니라 환경 기술의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였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탄소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웨이가 무시했던 김이 실제로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2025년 1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 좌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서게 됐죠. 박연수 박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 한국 김양식장과 해조류의 탄소 흡수 과정을 설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장회의가 모욕했던 바로 그 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죠. 저는 3차원 위성 모델과 실시간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밥 한 줄이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모습이 과장 없이 묘사됐죠. 청중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 미역, 다시마가 자연산보다 2배 이상 빨리 탄소를 흡수한다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광합성 후 생성되는 산소량과 용존 탄소 농도 변화까지 수치로 검증된다는 내용을 설명했죠. 세계의 전문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꿈꾸던 수치를 한국은 바다에서 실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자신이 한때 의심 많던 과학자였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죠. 30년 연구 경력을 통틀어 가장 확신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바다가 길이라는 것을. 김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구가 숨을 다시 쉬게 하는 기술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이 한국 해조류 탄소 흡수 모델을 국제 기준 후보로 공식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블루카본 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해조류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가 주도권을 잡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제네바 회의 폐막 직후 유엔 기후변화 대응팀이 한국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기미지구를 살린다는 문장이 국제 언론 헤드라인에 등장했죠. 해양수산부와 블루카본 융합연구 우센터가 2024년 발표한 김과 해조류 탄소 흡수 수치와 연구가 바탕이 됐습니다. 완도 김 양식장 연간 생산량 약 400톤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면 연 17,000대 차량 상쇄 효과가 있다는 수치가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군산대, 서울대, 한국수산자원공단 협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출이 진행됐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과학의 힘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한국 해조류 기술이 정식 논의 대상으로 등재됐습니다. 완도 어민들이 작은 포구에 모여 국제 발표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대째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이영도 씨도 그 자리에 있었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의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2025년 2월 초 완도군과 한국남동발전, 수산자원공단이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양식 어민 100여 명이 참여해 탄소도 수확물로 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거래가 처음 성사되던 날이 이영도 어민이 수협 직원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젠 김으로 돈도 벌고 지구도 지키네요. 김과 잘피, 갯벌 3가지를 묶은 블루카본 3총사 모델이 공식화됐습니다. 이 모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은행, 세계자연기금이 함께 지지한 구조였죠. 한국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탄소 크레딧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블루카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완도포구에서 이영도 씨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민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과학자인 저보다 훨씬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기후해법은 거대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작은 손에서 태어났죠. 국제 언론들이 연달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도 먹고 지구도 살리는 완도의 바다. 김한장이 17g의 탄소를 가뒀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 탄소 경제의 세기를 제시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완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바이어들이 완도로 몰려와
한국 양식 기술 연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도 씨는 그들에게 직접 바다에 발을 담그게 했죠.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체험하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도 이 맛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완도 어민 중에는 배출권 거래로 연간 수익 1억 원을 돌파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민이자 기후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생겼죠. 김, 갯벌, 잘피가 묶여 블루카본 탄소 저장, 국가 모델로 국제 인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쓸모없다던 갯벌이 이젠 돈 되는 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출권 수익으로 마을의 놀이터와 독서관을 만든 어민 공동체 사례도 있었죠. 젊은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양식업을 이어받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카본 시범 배출권 거래는 2023년 완도를 기반으로 한국 남동발전 시범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과 세계자연기금이 블루카본 3총사 모델 구상 자료에 한국 사례를 반영했죠. 2025년 기준 김 1톤당 탄소 흡수량은 최대 500kg으로 추정됐습니다. 블루카본 거래 시장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전망됐죠. 2025년 2월 중순 완도에서 전 세계 블루카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완도는 이제 단순한 어촌이 아닌 해양 탄소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죠. 유엔은 이 개소식을 계기로 매년 2월을 블루카본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규모의 블루카본 연구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죠. 몇 달 전 장웨이가 김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폄하했던 그 김이 이제 국제 학술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편견을 바꾸는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지역 어민들이 함께 준비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완도포구에서는 해외 연구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김 양식장을 직접 견학하고 전통 방식의 김 수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죠. 이영도 씨를 비롯한 지역 어민들이 직접 양식 과정을 설명하며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장 체험을 통해 한국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소식 마지막에 축사를 요청받았죠. 완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 검은 잎 한 장이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찾던 해결책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다와 사람 사이의 오래된 약속이었음을요. 국내외 언론들이 이 행사를 주목했고 전통 어업이 현대 환경 과학과 만나는 현장으로 소개됐죠. 해양수산부는 이 행사 영상을 공식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70대 어민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김을 따던 그 자리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줄이야. 아이 손을 잡고 바다숲 전시관을 찾은 할머니도 인상적이었죠. 이게 우리 바다야. 아주 오래전부터 숨쉬고 있었단다. 블루카본 연구센터 설립은 환동해권 국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 블루카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과학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해양 생태학이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이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김양식과 잘피, 갯벌을 결합한 블루카본 국가 모델이 세계은행과 세계자연기금 연구자료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는 순간이었죠. 무시했던 나라의 바다가 이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김양식 기술이 바다를 탄소 저장고로 바꾼 놀라운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